안녕하세요. 전 서울 아산병원 정지원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비정형 용혈요독 증후군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알아보고 여러 환우분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용혈요독 증후군이 이제 속하게 되는 큰 범주인 혈전성 미세혈관병증에 대해서 알아보고 본격적으로 용혈요독 증후군 이제 비정형 타입에 대해서 알아본 뒤 이제 Q&A에 대해서 정리해보는 시간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TMA 혈전성 미세혈관병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미세혈관에 피떡, 혈전이 생김으로써 생기는 혈관병증을 혈전성 미세혈관병증이라고 합니다. 이제 여러 진단들이 이제 개선이 되고 하면서 국내에 이제 혈전성 미세혈관병증 환자들의 어떤 진단되는 수 자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세 가지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먼저 피떡이 생기면서 혈소판이 이제 소모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 혈소판 수치가 이제 15만에서 45만 정도로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15만 이하나 평상시에 25% 미만으로 감소를 하게 되고요. 그 이유는 이제 피떡이 생기면 안 되는 미세혈관 안에 혈소판들이 어떤 이유로든 쌓이면서 피떡이 생기면서 소모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 피떡이 생긴 혈관 안을 적혈구, 빨간 적혈구들이 지나가면서 이 피떡에 의해서 찢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찢어지면서 이런 찢어진 적혈구들이 생겨나고 적혈구 안에 있던 원래 적혈구 안에 있어야 되는 물질들이 혈관 내로 쏟아져 나오면서 여러 피검사들의 변화, 그 다음에 적혈구가 이제 찢어지기 때문에 이로 인한 빈혈이 생기게 되고 세 번째, 이런 미세혈관 병증이 이제 전신에 생기게 되는데요. 특히 콩팥 혈관 안에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면 콩팥 기능도 함께 이제 떨어질 수 있는 일종의 장기 손상을 보이게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혈전성 미세혈관 병증에는 흔히 좀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 햄버거병이라고 불리는 종류가 하나가 있고 어떤 혈전이 생기면은 안 되는데 혈전이 자연적으로 생기게끔 하는 혈중 내의 어떤 물질의 활성도가 감소함으로써 생기는 혈전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비정형 용혈요독 증후군이 이제 세 가지가 크게 속하게 됩니다. 햄버거병은 잘 아시겠지만 어떤 오염된 대장균에 이제 감염된 음식을 먹음으로써 처음에는 이제 위장관 증식, 심한 설사, 복통을 동반하면서 이런 용혈요독 증후군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게 되고, 앞서 말씀드렸던 혈전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은 어떤 혈전을 정상적으로는 생기지 않게 하는 아담스 13이라는 단백질의 활성이 이제 결핍이 돼 있을 때 이제 생길 수 있는 병이 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비정형 용혈요독 증후군은 마찬가지로 미세혈관 안에 어떤 자극에 의해서 혈전이 생기기 시작하는 여러 가지 반응들을 원래는 촉발이 되면 안 되는데 어떤 이유에서건 우리 몸에 특수한 보채개라는 면역 단백질이 이유 없이 과활성이 되면서 이런 피떡들이 생겨서 나타나는 그런 질환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원인 질환들이 어떤 이런 아담TS13의 문제이냐, 아니면 어떤 대장균의 독소 때문이냐, 아니면 오늘 살펴볼 이런 보채 활성의 조절 실패냐에 따라서 치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살펴볼 비정형,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대장균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아담스 13의 어떤 활성 저하에 의한 문제가 아닌 다른 이유들에 의한 용혈요독 증후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몸의 면역 체계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보채개라는 어떤 단백질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의 이상으로 인해서 활성화되지 말아야 할 부분에서 자꾸 보채가 활성화되면서 작은 미세혈관의 염증을 반복적으로 일으키는 그런 원인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비정형인 원인이라고 비정형을 앞에 붙이게 되게 되고,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혈관 안에 피떡이 생기면서 적혈구가 찢어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 장기에 일어나면서 요독 증상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매우 희귀한 질환이고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한 2만 명 이내의 환자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기준으로 100만 명당 한두 명 정도 발생을 하고
한 50에서 70%에서는 어떤 유전적 변이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나 한 절반 미만, 약 40에서 45%는 18세 이전에 발병을 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저희 소아과 의사들에서도 아주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이제 만날 수 있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혈관은 우리 몸에 어디에나 있기 때문에 전신에 이런 피떡이 생기는 미세혈관 병증이 생길 수 있는 경우에 어떤 전신 증상이 다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진단 후 치료가 아주 중요한 병이 되겠습니다.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과활성화된 보채가 이제 우리 몸의 미세혈관에 평소에는 일어나면 안 되는 피떡이 생길 수 있는 어떤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혈관을 손상시키면 그 손상된 혈관에 여기처럼 혈소판이 쌓이고 피떡이 쌓이면서 지나가는 적혈구가 이 사이에서 찢어지고 깨지게 되어서 빈혈이 생기고 혈류의 흐름이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혈류가 차단되기 때문에 산소나 영양분들이 장기로 이제 원활하게 갈 수가 없어서 그런 장기들이 손상을 입게 되는 결과들이 2차적으로 생기게 됩니다. 특히 콩팥, 신장은 혈전성 미세혈관 병증에 의해서 손상될 위험이 매우 큰 장기로서 이제 투석이 필요해지거나 신장이 이식이 필요해질 정도의 심한 손상을 입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보채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 몸에 있는 어떤 면역을 담당하는 시스템 중에 하나입니다. 보채라는 것은 단백질들입니다. 그래서 단백질들인데 평소에는 세균이나 독소들을 이제 잡아먹어서 이것들이 몸 안에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는 단백질들인데 이것들이 항상 활성화돼서 어떤 세균이나 바이러스들을 늘 잡아먹는 것들을 이제 우리 몸을 향해서 잡아먹거나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일종의 조절 단백질들이 걔네들이 항상 활성화가 되지 못하게 이제 억제해주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온오프의 스위치가 정확히 켜졌다 꺼졌다가 조절되지 않고 계속 과도하게 켜져서 계속 활성화돼서 우리 몸까지 원래 정상인 우리 몸까지 공격을 하게 되는 경우 이것이 이제 계속 혈전을 일으키는 어떤 자극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단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정형 용혈 요독 증후군은 일종의 이제 통상적인 용혈 요독 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들을 배제한 후에 진단이 가능한 질환입니다. 그래서 먼저 대장균이 대변에서 검출되지 않는지를 통해서 대장균에 의한 햄버거병을 먼저 배제를 해야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아담TS13의 어떤 활성도가 혹시 저하돼 있어서 자연적으로 혈전이 잘 생기는 그런 상황이 아닌지도 배제를 해야 됩니다. 이게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을 때 이제 비정형 용혈 요독 증후군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고 이 경우에 이제 추가적인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관련된 어떤 보채 단백의 기능 이상을 유발할 수 있는 유전 변이가 있는지까지 이제 추가적으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신장을 손상시킬 만한 다른 요인이 있는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발병 나이가 어떠한지, 관련된 보채의 어떤 유전자 변이가 있는지, 그 위에도 가족력들이 있는지 같은 정보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증상은 혈관은 전신 어디에나 있기 때문에 각 혈관에 이런 혈전과 미세혈관 병증이 생기면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 콩팥의 콩팥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몸에서 정상적으로 배출해야 될 요독이 배출이 못 되기 때문에 이제 요독 증상, 심하면 소변이 나오지 않고 투석이 필요할 정도로 신기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그 이외에도 심장 혈관 안에도 혈전이 생겨서 심근경색의 증상이 나타난다든지 폐에도 혈전이 생기거나 이것이 이제 중추신경계 쪽에도 이런 혈전이 생겨서 관련된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비정형 용혈 요독 증후군이 무서운 것은 1년 이내에 사망하거나 말기신 질환, 그러니까 투석이 필요한 말기신 질환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최대 40%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기에 치료를 해서 콩팥의 기능을 우리가 최대한 좀 유지를 하고 살릴 수 있기 위한 치료들이 여러 가지 치료들이 시도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치료에 대해 살펴보면 과거에는 이런 어떤 과도하게 활성화되는 보채를 그렇지 않은 보채, 새로운 보채, 정상적인 보채로
이제 좀 보충을 해주거나 바꿔주기 위해 혈장을 주입하는 치료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혈장이라는 건 우리 몸에서 빨간 적혈구를 제외한 이제 노란 피 부분을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그거를 뭐 무한정 주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혈장을 주입하면서 내 몸에 있는 원래 혈장을 제거하는 이제 혈장 교환술이라는 것도 진행을 했었고, 신기능이 너무 떨어지게 되면 뭐 투석을 좀 하면서 신기능을 보조를 해준다든지, 나아가서 이제 신기능을 대체할 어떤 신장 이식을 한다든지라는 그런 방법들을 사용을 해왔었습니다. 이것들을 이제 보존적 치료라고 한다면, 이것들로만 인해서는 이제 콩팥이 빠르게 망가지거나 아니면 이식을 한 후에 뭐 재발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막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보채 억제제라는 어떤 신약이 개발되면서 용혈 요독 증후군의 치료에 획기적인 변화를 갖고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국내에서는 2016년 이후부터 치료가 허가가 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과거 보존적 치료는 이제 혈장 교환을 하거나 주입을 하는 것 자체로, 그 자체로 어떤 시술이나 치료 과정에서 이제 합병증이 발생을 할 수도 있고, 또 신장 투석을 하는 것도 나름의 어떤 여러 가지 합병증, 감염, 출혈,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다른 장기들이 함께 이제 나빠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리스크를 가지고 있고, 신장 이식을 했을 때도 이것이 혹시 신장 이식 후에 이 용혈 요독 증후군이 재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면역 억제제로 인한 면역 억제 상태에서 심각한 감염이 발생한다든지의 여러 가지 부작용과 합병증들이 이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일시적인 이런 보존적 치료가 비정형 용혈 요독 증후군의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 없는 상황인 것은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된 에큘리쭈맙이라는 보채 억제제를 저희가 최근에 여러 환자들에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보채 억제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이제 이유 없이 과도하게 활성화된 보채 자체가 더 이상 활성화돼서 혈관 안에 염증을 만들지 못하게끔 억제를 하는 보채 억제제입니다. 보채가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여러 이름이 있어요.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활성화가 되는데, 어느 이상 활성화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는 여러 가지 자연적인 기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조절되지 못하고 계속 스위치가 켜져서 이렇게 보채가 활성화되고 활성화돼서 혈전을 만들고 염증 세포들을 불러들이고 해서 혈관 안에 이런 미세혈관 병증이 생기게 하는 그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악순환을 차단해 주는 것이 바로 에큘리쭈맙이라는 약제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에큘리쭈맙이라는 거는 뭐 어떤 스케줄로 투약을 해야 되나요? 라고 이제 궁금증이 생기실 텐데, 이것은 이제 주사로 들어가는 이제 주사 약제가 되겠습니다. 성인이나 이제 소아 모두 다 비정형 용혈 요독 증후군이 이제 발병할 수 있기 때문에 투약하는 용량과 어떤 투약 주기가 조금씩 다른데요. 이제 뭐 10kg 미만의 소아는 이제 한 바이알, 주사 한 병이 이제 300mg이 되는데, 이제 300mg을 이제 주기적으로 투여하게 되는 것과는 다르게 이제 성인은 3바이알을 투약시마다 이렇게 투약을 하게 됩니다. 에큘리쭈맙은 혹시라도 이제 치료 중간에 아까 말씀드렸던 혈장을 투약을 한다든지 혈장을 교환하게 되는 일이 생길 경우에는 그 혈장을 통해서 에큘리쭈맙이 씻겨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술 이후에는 추가 용량 투여가 필요할 수 있다는 주의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정말 효과가 있나요? 이거에 대한 정말 많은 연구들이 있었고, 이제는 에큘리쭈맙의 효과가 굉장히 이제 많은 연구들에서 증명이 되어서 이것이 이제 표준 치료로서 정립이 되게 되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에큘리쭈맙을 사용한 뒤에 혈소판 수가 이렇게 낮았던 게 한 4주에서 6주, 8주를 지나면서 이렇게 정상화가 되는 것을 볼 수 있고, 요거는 이제 신장 기능을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뭐 어찌됐건 이제 치료 시작 후에 마찬가지로 한 4에서 6주 지나가면서 신장 기능이 이렇게 회복이 되면서 유지가 되기 시작하고, 이것을 이제 26주 이후에도 지속 투약을 하였을 때 신장 기능이 더 떨어지지 않고 유지가 되는 효과를 이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빠르고 유의하게 혈소판 수가 증가를 했고 장기간 유지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피떡이 생기는 그런 반응을 이제 멈췄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래서 혈액학적 정상화가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었고,
따라서 당연히 혈전성 미세혈관 병증의 증상이 완화되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신장 기능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서 유지가 되었다는 점을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이 조기 투여를 했을 때 투석의 필요성, 즉 신장 기능이 계속 낮아져 있는 상태가 지속이 되지 않게끔 해줬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발병 7일 이내에 에큐리주맙 사용했던 군, 7일 이후에 사용했던 군을 비교해 보면은 빠른 사용을 할수록 Y축은 이제 신장 기능이 되겠는데요. 신장 기능이 조금 더 빨리 호전이 되어서 조금 더 높은 단계까지 호전이 되어서 유지가 됐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 후 7일 이내에 투약된 환자군의 경우 신장 기능의 개선과 그 신장 기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더 큰 효과를 보였다는 것이 이제 중요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보채를 억제하는 약이기 때문에 보채가 우리 몸에서 또 정상적으로 하는 역할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어떤 세균이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수막구균이라는 균의 감염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보채가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채계가 반응을 못하게 하는 약이기 때문에 수막구균이라는 감염에 우리가 굉장히 취약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수막구균은 수막구균 폐혈증으로 발현을 하기도 하고 뇌수막염으로 발현을 하기도 해서 이제 고열, 구토, 그다음에 전신에 발진이 이제 심각하게 생기면서 뭐 혈압이 떨어지거나 이런 중증 질환으로 빠르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에큐리주맙 투약 시작 최소 2주 전에 백신 투약이 완료가 되어서 수막구균에 대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예방을 가진 상태로 이 약을 투약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뭐 안전성 카드를 저희가 환자분들에게 투약 전에 사전에 이제 배부를 하고 안내를 드리고 예방접종에 대한 그런 미리 예방접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이제 교육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에 따라서 기초접종과 재접종을 어느 스케줄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안내가 여기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럼 에큐리주맙을 쓰고 싶다고 우리가 모두가 쓸 수 있냐? 그거는 아닙니다. 굉장히 고가의 약제이기 때문에 사전 신청을 일단은 치료를 받고 계시는 병원에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 승인 신청을 한 환자들 중에서 이제 심평원에서 승인이 된 경우에만 급여로 이제 보험이 되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승인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보통은 14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를 받게 되고 이런 사전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는 병원도 사실은 제한이 되어 있는데요. 모든 병원에서 안타깝게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제 혈장 교환술이라는 시술과 이제 신장 이식이 모두 행해질 수 있는 병원에서만 사전 승인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 신청을 하고 승인이 되건 승인이 이제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약을 투약을 하고 이제 이것이 투약을 지속할 수 있는지도 지속적으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어떤 승인과 점검을 계속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은 혈전성 미세혈관 병증의 여러 특징, 혈소판 감소, 미세혈관성 용혈성 빈혈, 즉 적혈구가 찢어져서 생기는 빈혈, 그다음에 2차적인 장기 손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통상적인 원인이 아닌 비정형, 다른 원인으로 설명이 안 되는 비정형 용혈요독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았었고 그 이유 중에 하나인 보채 과활성화가 원인이 되는 매우 희귀한 유전 질환으로서 관련 유전자가 밝혀지는 경우가 한 50에서 70% 정도 되는 희귀 질환이고 즉각적으로 빨리 치료가 시작되지 않을 경우 이제 신장 기능 부전, 나아가서 높은 사망 위험이 지속되는 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보채 억제제인 에큐리주맙이라는 이제 1차 치료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신장 기능을 최대한 보존하고 그 다음에 미세혈관 병증의 어떤 소견들인 2차적인 혈액학적 비정상 소견들을 이제 정상화시킬 수 있다는 좋은 치료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았고요. 여러 환우분들께서 좀 궁금해하실 수 있는 질문들 위주로 한번 Q&A를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이 희귀 질환이다 보니 환자가 뭐 어떤 증상이 보일 때 병원으로 방문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이런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
이다라고 하는 어떤 뭐 1번 증상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빈혈이 나타나면서 뭐 어떤 기력 부전, 어지럼증,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흉통이나 호흡 부전 등의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지만 대표적인 증상들의 중에 하나인 이제 콩팥이 기능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생기는 요독 증상들이 이제 생기기 때문에 소변량이 감소하거나 전신 부종이 동반되거나 그러면서 이제 전신 상태가 좀 악화될 경우에는 그 원인이 정확히 뭔지를 좀 평가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병원을 방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햄버거병은 알고 있었는데 원인이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햄버거병과 비정형 용혈요독 증후군 간의 증상 차이가 있는지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 비정형 용혈요독 증후군과 햄버거병 사이에 물론 원인이 다르고 이제 햄버거병은 대장균에 의한 독소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주로 초기에 어떤 복통, 설사, 그 다음에 어떤 그런 위장관 증상들, 그 다음에 어떤 특정 오염이 의심되는 어떤 식품을 취식한 과거력증이 이제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장염처럼 증상이 나타나는데 점차 몸이 붓고 소변량이 줄고 아이가 이제 빈혈이 생기고 이렇게 하면서 오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실제로 비정형 용혈 요독 증후군의 경우에도 이렇게 설사가 발현이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원인을 감별하기 위해서는 정말 그런 대장균 독소가 확인이 되는지 이런 것들의 어떤 검사 결과도 중요할 것 같고 어떤 유전자 이상이 나중에 발견이 되는지 아니면 뭐 가족력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확인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이제 신장이 공격을 받으니 소변을 볼 때 이상 징후가 있을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네. 당연히 이제 콩팥 기능이 저하가 될 때는 배설돼야 될 요독이 잘 배설이 되지 못하고 수분도 몸에 저류가 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이제 좀 부종이 진행을 하고 소변량이 좀 감소를 하는 경우들도 있고 요독 증상이 급격하게 진행을 하면 뭐 오심과 구토 증상이 이제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콩팥 기능이 저하됐다는 어떤 객관적인 지표 자체는 이제 혈액 검사상에 신장 기능 수치들이 이제 급격히 나빠진다는 것을 이제 확인함으로써 증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이런 증상들이 생겼을 때 한번 내원을 하셔서 점검을 받아보시는 것이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별한 원인이나 가족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유전자 검사를 실제로 시행을 했을 때 원인이 확인되는 경우는 사실 한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절반 정도 되는 보채 단백 관련한 유전자 변이나 이상이 있는 경우 이것도 이 유전자 변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또 반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또 다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확률도 있기 때문에 가족력이 있는지 자세하게 병력 청취를 저희가 해보고 환자에서 이제 어떤 특정 유전자 변이가 확인이 된다고 하면 이제 가족 검사까지 시행할지를 이제 고려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했을 때 특별한 원인을 못 찾는 경우도 아직까지는 제법 있습니다. 한 거의 절반 정도에서는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어떤 유전자에 대해서 점차 알아가고 있는 정보들이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몰랐던 유전자도 새로 알게 되고 몰랐던 정보들도 이제 새로 알게 되는 이런 정보들이 축적되기 때문에 지금은 알려진 변이가 아니었는데 몇 년 후에 이 변이가 비정형 용혈 요독 증후군의 원인이 되었던 변이라고 밝혀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어찌됐건 유전적 요인이 관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병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알려진 이런 유전자들이 이제 보채와 관련된 몇 가지 유전자.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이제 항진이 돼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유전자들 아니면 기능을 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그 활성화를 억제하는 원래 본연의 기능이 소실되면서 활성화가 제한이 안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유전자 변이들이 이제 알려져 있는데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들이 실제로 확인되는 경우가 한 절반 정도 된다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 유전자 검사를 시행할 경우 비용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 저희가 보통은 병원마다 조금 다르실 것 같기는 한데 잘 알려진 비정형 용혈 요독 증후군의 어떤 뭐 10수가지 유전자들을 모아놓은 유전자 패널로 검사를 하시는 병원도 있고 이제 전장 엑솜 분석으로 이제 전체 유전자 엑솜을 분석해서 거기서 이제 관련이 있는 그 유전자 위들을 정보를 확인하는 그런 검사들이 옵션이 있습니다만 뭐 어떤 검사 간에 어찌됐건 한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한 뭐 100만 원이 넘는 비용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단이 되시는 경우에는 저희 혈액암 협회에서 진단검사 및 지원을 통해서 그런 환자분께서 부담하시는 본인 부담금을 환급해드리는 그런 어떤 제도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어서 여기에 도움을 좀 받아보실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가족 간의 유전자 검사가 필요할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 말씀드렸다시피 유전자를 갖고 있어도 증상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것이 어떤 유전자의 경우는 모든 세대에서 다 유전이 될 수 있고 한 세대를 건너뛰면서 유전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종류의 유전자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환자가 발생을 하고 환자에서 어떤 유전자 변이가 확인이 된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가족력에 대해서 좀 정확한 청취를 일단은 해본 후에 가족력이 어떤 다른 가족분들도 비슷한 증상을 보이신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가족 간의 유전자 검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담당하고 계시는 병원에 이제 선생님과 한번 충분히 상담을 해보신 후에 이제 진행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1차 치료제로 저희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에큘리주막, 그 상품명으로는 솔리리스라는 그 약품이 이제 한 바이얼 이제 거의 한 500여만 원 정도의 굉장히 고가 약제입니다. 그래서 성인의 경우에는 그 세 바이알을 이제 2주 간격으로 이렇게 맞으셔야 되기 때문에 1년에 약 뭐 한 4에서 5억 정도의 비용이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급여 인정이 되지 않으면 자기 본인 부담 비용이 굉장히 커지는 약물이죠. 그래서 지원을 받는 방법은 일단은 급여 승인 신청을 해서 이제 급여가 되시는 경우가 사실은 제일 좋을 것 같고 그 이외에도 이제 혈액협회를 통해서 이제 약제비 일부와 그다음에 선행해서 진행하는 수막구균 백신 비용을 이제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 좋은 어떤 제도를 유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험 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에 이제 보통은 이제 급여 승인 시에 이제 10% 정도를 환자분께서 비용 부담을 하시게 되는데 이렇게 해도 사실 높은 금액은 사실 맞을 것 같은데요. 이것이 이제 1년에 연간 본인 부담 상한 제도가 이제 2023년에 그 고시가 된 내용을 보니까 한 연간 1인당 이제 상한으로 이제 부담해야 되는 액수가 이제 780만 원으로 올해 발표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요 안에서만 이제 개인 비용 부담이 이제 진행이 되게 되고 이외에도 이제 산정특례가 진단이 등록이 되게 되면 그것의 혜택 플러스 이제 이것은 이제 뭐 소득 수준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희귀 질환에 속하기 때문에 의료비 지원 신청을 또 추가적으로 관할 보건소를 통해서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문제가 그러면 비정형 용혈 요독 증후군이라면 에큘리주막 치료를 평생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 이론적으로는 평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증상이 좀 호전이 되었다든지 어느 정도 신장 기능이 회복이 된 후에는 일단은 저희가 몇 개월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환자분들의 어떤 경과를 보고를 하여서 이게 워낙에 고가의 약제이다 보니 계속 투약이 필요한 상황인가를 계속 평가를 받고 투약 그 승인을 연장해가면서 투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투약을 중단한 후에 뭐 재발을 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고 이제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을 수 있지만 어찌됐건 현재 상황에서 이거를 평생 치료를 사실 하기는 이제 비용적으로 쉽지는 않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이제 환자가 좀 안정이 되면은 중단의 시도를 이제 해보는 경우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정형 용혈 요독 증후군으로 인해서 콩팥이 망가지면 신장 이식을 받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비정형 용열 요독 증후군으로 인해서 뭐 신장 이식을 하는 그런 실제 예들도 있습니다만 몇 가지 이제 관련 유전자 변이가 이제 증명된 경우들에서 신장 이식을 했을 때 새로 만든 콩팥에 어쨌든 이 보체의 결함은 계속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 생긴 콩팥에서 또 이 미세혈관 병증이 또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확률이 많게는 뭐 90%까지 올라가는 유전자도 있고 잘 알려지지 않는 유전자들도 있어서 일단은 신장 이식 후에도 어떤 재발의 가능성은 염두에 두고 충분한 논의와 득과 실을 고려해서 아마 신장 이식을 고려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국내 종합병원에서는 모두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하다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앞서 그 개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솔리리스, 에클리주맙을 사용하려면 저희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사전 승인 신청을 일단은 해야지 약을 처방하고 주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는 조건 자체가 신장 이식과 혈장 교환술이 동시에 되는 의료기관에서만 이 사전 승인 신청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시는 진료 받으시는 병원이 이거 사전 승인 신청이 이제 가능한 병원인지를 이제 이 기준들을 충족하시는지를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질문 여러 가지들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궁금하신 점들에 어느 정도 대답이 됐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